11월 17일 키다리 아저씨께 글쓰기 작업에 난관이 작업에 난관이 봉착했어요. 아저씨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러니 아저씨, 비서를 통해 편지를 보내시더라도 이 얘기를 꺼내서 제 상처를 건드리지는 말아주세요. 전 소설 한 편을 쓰고 있었어요. 지난 겨울 내내 짬을 내어 쓰고 여름에도 멍청한 두 제자에게 라틴어를 가르치는 시간만 빼고는 계속해서 썼지요. 계약하기 바로 전에 탈고를 하여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답니다. 2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기에 저는 제 글이 뽑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 속달로 소포가 왔어요. 출판사에서 보낸 편지 한 통과 제 원고였어요. 아버지처럼 무척 다정하게 쓴 편지였고 솔직했어요. 출판사에서는 제 주소를 보고 아직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지금은 학업에 열중하고 졸업 후에 글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편집장의 소감도 들어있었죠.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임, 성격 묘사는 과장이 심함, 대화가 자연스럽지 못함, 유머는 풍부하나 세련되지 못함.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훌륭한 소설을 쓸 수 있을 겁니다. 허황된 꿈을 품게 하는 말은 하나도 없죠? 저는 제가 미국 문학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자신했었어요. 졸업하기 전에 좋은 작품으로 아저씨를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작품의 소재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 줄리안의 집에 갔을 때 수집했어요. 그 편집장의 말이 옳아요. 대도시의 풍속이나 관습을 관찰하는데 2주일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어제 오후에 저는 그 원고를 가지고 산책을 나갔어요. 가스공장 앞에 다다랐을 때 기사에게 용광로를 잠시 빌려도 되겠냐고 물었지요. 기사가 친절하게도 용광로 문을 열어주어서 저는 그 원고를 불 속에 던져버렸어요. 제가 낳은 자식을 화장시키는 기분이었지요. 어젯밤에는 크게 낙심한 채 잠자리에 들었어요.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아저씨께서 헛되이 돈만 낭비하셨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머릿속에 새로운 멋진 줄거리가 떠올랐어요. 저는 온종일 행복한 마음으로 등장인물들을 생각하며 보냈지요. 누구도 절 비관론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 지진이 나서 하루아침에 남편과 12명의 아이들을 다 잃는다 해도 전 이튿날 아침이면 웃으면서 벌떡 일어나 다시 새로운 가정을 찾아 나설 테니까요. 사랑하는 주디로부터 12월 14일 키다리 아저씨께 어젯밤에는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에 서점을 갔는데 점원이 주디 에버스 생애와 편지라는 제목의 책을 제게 주는 거예요. 붉은색 표지에는 존 그리어 고아온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첫 장에는 저의 초상화와 함께 당신의 주디 에버시란 글씨가 적혀 있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의 묘비문을 읽으려는 순간 그만 잠이 깨고 말았어요. 어찌나 속상하던지 제가 누구와 결혼하고 언제 죽을지 알 뻔했는데 말이에요.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까지도 모두 알고 있는 누군가가 제 일생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쓴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정말 재미있지 않겠어요? 단 책의 내용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언제 죽을지 그 시간까지도 미리 정확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조건이어야만 그 책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책을 읽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 남은 인생을 희망도 경이로움도 없이 살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읽고 싶은 호기심을 억누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인생은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이에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먹고 자는 일을 계속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먹고 자는 일 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얼마나 재미없는 삶이 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맙소사. 잉크가 새서 얼룩이 생겼어요. 하지만 벌써 석장째 쓰고 있으니 새로 쓸 수도 없겠어요. 생물학은 올해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과목이지요. 전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생물학이 더 마음에 들어요. 어머나, 또 잉크방울이 떨어졌네요. 또 떨어졌어요. 이 펜은 눈물을 많이 흘리는군요. 펜의 눈물을 용서해 주세요. 아저씨는 자유의지를 믿으세요? 저는 굳게 믿어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서로 다른 여러 동기들이 한데 모여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는 철학자들이 있어요. 전 이런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을 저질러도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다니 이렇게 부도덕한 이론은 처음 들어보았어요. 그렇다면 운명론을 믿는 사람은 그저 가만히 앉아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하며 죽을 때까지 그대로 앉아만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의 자유의지와 일을 해내는 능력을 굳게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은 태산도 움직일 수 있어요. 저는 반드시 훌륭한 작가가 될 테니 두고 보세요. 새로 시작한 소설은 이미 4장까지 완성되었고 5장도 마무리만 하면 돼요. 잉크 때문에 편지가 너무 지저분해졌네요. 편지 읽으시느라고 머리가 아프시죠? 이만 줄이고 사탕이나 만들어야겠어요. 아저씨께 한 조각 보내드릴 수 없어서 아쉬워요. 이번에는 진짜 크림과 버터를 3덩이나 넣고 만들 거라서 아주 맛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주디로부터. 추신, 체육 시간에 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때요? 저희들이 진짜 발레단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맨 끝에서 우아하게 발끝 돌리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저랍니다. 12월 26일 친애하는 아저씨께. 아저씨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분이세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17가지나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사회주의자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아저씨는 절 재벌로 만들 생각이에요? 아저씨와 제가 싸우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선물을 돌려보내려면 이삿짐 나르는 마차를 불러야 할 지경이에요. 보내드린 넥타이가 너무 쭈글쭈글해서 죄송해요. 짐작하셨겠지만 제가 직접 뜬 거예요. 그 넥타이는 추운 날에만 매시고 외투 단추를 맨 위까지 채워서 입으세요.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처럼 다정하고 어리석은 분은 세상에 다시는 없을 거예요. 주디 올림. 주신 맥브라이드 씨 댁 캠프에서 가져온 네일클로버를 보냅니다. 새해에 아저씨께 행운이 있길 빕니다. 1월 9일. 아저씨,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보장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몹시 딱한 처지에 있는 한 가족이 있어요. 그 집에는 부모님과 그리고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4명이나 있어요. 돈을 벌겠다고 나간 2 아들들에게서는 아직껏 아무런 소식이 없답니다. 유리공장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지금 폐결핵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동안 저금해 두었던 돈은 아버지의 치료비로 다 들어가고 24살 된 큰딸이 가족의 생계를 떠맡게 되었어요. 그 아가씨는 하루에 겨우 1달러 50센트를 받고 삭바느질을 한대요. 그것도 일이 있는 날만 그래요. 밤에는 탁자 가운데에 놓여있는 장식천에 수놓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어머니는 몸이 약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종교에만 매달리며 살고 있어요. 딸은 과로에 지쳐 죽을 지경인데 어머니라는 사람은 체념한 듯한 모습으로 2 손을 모은 채 앉아있기만 해요. 아가씨는 겨울을 보낼 일이 막막한가 봐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100달러만 있으면 석탄도 좀 사두고 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신발도 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은 여유가 있을 테니까 며칠간 일이 없어도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아저씨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분이세요. 아저씨, 100달러 정도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그 아가씨는 저보다도 훨씬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아가씨가 아니라면 이런 부탁도 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어머니야 어찌되었건 상관없어요. 의지가 약한 사람이니까요. 분명히 그럴 줄 알면서도 하늘만 바라보며 이것도 다 하느님의 뜻이겠지라고 중얼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전 화가 치밀어 올라요.
내일 철학 시간에는 가장 어려운 부분인 쇼펜하우어 사상을 하루에 다 끝내실 거래요. 교수님은 우리가 다른 과목도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셨나 봐요. 그 교수님은 머리를 구름 속에 넣은 듯 멍하니 걷다가 어쩌다 땅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해하는 괴상한 노인이에요. 가끔씩 농담을 해가며 재미있게 가르치시려고 애쓰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 웃어드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도 웃기지 않거든요. 그 교수님은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물질이란 정말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지 하는 문제만 생각하고 계세요. 삭바느질을 하는 그 아가씨는 물질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할 거예요. 제가 새로 쓰기 시작한 소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아무리 봐도 형편없는 글이에요. 작가 자신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판적인 독자들이라 오죽하겠어요. 며칠 뒤 병상에서 편지를 드립니다. 편도선이 부어서 이틀 동안이나 누워 있었어요. 지금은 따뜻한 우유만 겨우 마실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릴 때 부모님이 왜 편도선 수술을 안 시켰을까 하고 의아해 하더군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리가 없지요. 아저씨의 주디 에벗 올림. 이튿날 아침 이 편지를 붙이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 내용이 좀 우울하군요. 하지만 저는 젊고 행복하며 생기가 넘쳐 흐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저씨도 틀림없이 그러실 거예요. 젊음은 나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정신에 달렸지요. 그러니 머리가 백발이라도 소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디로부터 1월 12일 박애주의자 선생님께 아저씨께서 그 가족에게 보내주라는 수표가 어제 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체육 시간도 빼먹고 그 집으로 갔어요. 아저씨가 그 아가씨의 표정을 봤어야 하는 건데 어찌나 놀라고 좋아하는지 꼭 어린아이 같았어요. 겨우 24살인데 정말 가엾지요? 그 아가씨는 좋은 일이 한꺼번에 생겼다고 좋아하고 있었어요. 일감도 2달 동안은 계속 있을 거래요. 결혼을 앞둔 신부 옷 만드는 일을 맡았다나 봐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100짜리 지폐를 내미는데 그녀의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요. 물론 스미스 씨라고 했지요. 하느님이 아니에요. 이 돈은 키다리 아저씨가 보낸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을 움직인 건 바로 저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어쨌든 하느님은 아저씨에게 알맞은 상을 내리실 거라고 믿어요. 한 10,000년쯤은 지옥을 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깊이 감사드리며 주디 에벗 올림 2월 15일 구강폐학교에 아뢰옵니다. 오늘 아침에는 차가운 칠면조 파이와 거위고기를 먹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는 중국차를 한 잔 주문했사옵니다. 걱정 마세요. 전 정신이 멀쩡해요. 저는 그저 세뮤얼 빕스 1633년에서 1703년 영국 해군성 관리로 당시의 풍속이나 사생활을 독특한 암호를 써서 묘사한 일기로 유명함. 글을 인용해 본 거예요. 요즘 영국 역사 수업의 자료를 얻으려고 세머리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셀리와 줄리아와 저는 1660년대의 말투로 대화를 해요. 세무얼의 일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체링 크로스로 가서 해리슨 소령이 교수형을 당한 뒤 내장이 꺼내지고 사지가 찢기는 것을 보았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어제 뇌수막염으로 죽은 남동생을 위하여 아름다운 상복을 입고 있는 귀부인과 만찬을 함께 하다 손님을 초대하기에는 좀 이른 게 아닌가요? 핍스 한 친구는 오래되어 썩은 양식을 백성들에게 팔아서 국왕의 빚을 갚도록 하는 교활한 방법을 생각해내기도 했대요. 개혁가이신 아저씨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요즘 신문에 나는 일들도 이것보다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뮤얼은 여자 못지않게 옷에 관심이 많았어요. 옷값으로 부인보다 5배나 돈을 더 썼대요. 이때는 남편들의 황금기였나 봐요. 이런 구절은 애처롭지 않으세요? 그는 참으로 솔직한 사람 같아요.
오늘 금덩추가 열린 멋진 망토가 배달되어 왔다. 비싼 옷이다. 신이시여, 제가 그 돈을 치를 수 있게 도와주소서. 핍스 얘기만 잔뜩 써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핍스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학생 자치회에서 10시에 소등하는 규칙을 없애버렸어요. 이제 밤새도록 불을 켜놓을 수 있게 된 거지요. 다만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이에요. 밤늦게 여러 사람이 모여 시끄럽게 떠드는 것 따위는 금지한다는 거지요. 그 결과 인간의 본성이 드러났어요. 이제 얼마든지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아도 된다니까. 오히려 초저녁부터 잠이 쏟아지는 거 있죠? 우리는 9시만 되면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다가 9시 반이면 손가락 사이로 펜이 스르르 미끄러져요. 지금은 9시 반이에요. 안녕히 주무세요. 일요일. 방금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오늘은 조지아주에서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은 우리에게 감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성을 발전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지루하고 몸이 건조하게 생각되었다. 또 핍스 말투가 나오는군요. 미국에서 왔든 캐나다에서 왔든 무슨 종파든지 간에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똑같아요. 목사님들은 남자 대학생들에게 지나친 지적 탐구로 인해 남자다움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설교는 왜 안 하시는 걸까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좋군요. 얼음이 어는 차갑고 쾌청한 날이에요. 점심 식사가 끝나는 대로 셀리와 줄리아와 마티킨과 엘리너 프렛과 저는 짧은 치마를 입고 들판을 가로질러 크리스탈 스프링 농장에 가려고 해요. 거기서 저녁으로 닭튀김과 와플을 먹고 돌아올 때는 크리스탈 스프링 아저씨에게 마차로 학교까지 태워다 달라고 할 생각이에요. 7시까지는 학교에 돌아와야 하지만 오늘 밤은 1시간 늦춰서 8시에 들어오려고 해요. 안녕히 계세요. 귀하의 가장 존경스럽고 충실하고 성실하고 순종적인 종이 된 것을 한없는 영광으로 여기며. 주디 에벗 올림. 3월 5일. 친애하는 평의원님께, 내일은 이달의 첫 수요일입니다.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는 아주 힘든 날이지요. 오후 5시가 되어 평의원님들이 고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뒤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다들 얼마나 마음이 놓일까. 아저씨도 혹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적 있으세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뚱뚱보 평의원님들 뿐이었거든요. 고아원 식구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4년이란 세월이 지난 뒤 고아원 시절을 돌이켜보니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처음 대학에 들어왔을 때는 다른 아이들이 누린 평범한 어린 시절을 빼앗긴 것 같아 고아원을 무척 원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생의 중요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고아원 생활이 있었기에 남들보다 한 발짝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이게 되었으니까요. 어른이 다 된 지금 저는 풍족하게 자란 사람들한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세상 보는 눈을 갖게 되었지요. 전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어요. 줄리아처럼 말이에요. 늘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매 순간 행복을 느껴요. 그리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 닥쳐오더라도 행복한 기분으로 살 수 있어요. 치통조차도 재밌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며 치통을 기꺼이 받아들일 거예요. 내 머리 위의 하늘이 어떠하든 나는 운명에 맞설 용기가 있도다. 그렇지만 아저씨 존 그리어 고아원에 대한 새로운 애정을 고지곧대로 다 믿지는 마세요. 저에게 아이가 5 있다 해도 저는 루소가 한 것 같이 검소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 그 아이들을 고아원에 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리펫 원장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이 말은 진심입니다. 사랑을 전해달라고 한다면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근사하게 변했는지도 꼭 말씀드려 주세요. 사랑하는 주디로부터 록 윌로우에서 4월 4일. 아저씨께 편지의 소인을 보셨어요? 셀리와 저는 부활절 연휴를 록 윌로우에서 보내고 있어요. 열흘 안의 휴가를 즐겁게 보내려면 조용한 곳이 좋겠다는 생각이었지요.
퍼커슨 기숙사에서는 더 이상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었거든요. 몸이 피곤할 때는 400명의 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마주 앉은 사람과의 대화도 두 손을 입가에 모으고 고함을 질러야만 겨우 들을 수 있어요. 셀리와 저는 산책을 나가기도 하고 독서를 하거나 편지를 쓰기도 하면서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스카이산의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그곳은 저비도련님과 함께 저녁을 지어 먹었던 곳이에요. 그때가 벌써 2년 전이었다니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가 불을 피웠던 자리에 검게 그을린 바위가 그대로 있었어요. 어떤 장소에 가면 그 장소와 연관된 사람이 떠오르고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게 참 이상해요. 그곳에 머물러 있던 이분은 저비도련님이 몹시 그리웠어요. 아저씨, 제가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절 못 말리는 아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다시 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3주 전부터 썼는데 제법 많이 썼어요. 전 이제야 그 비법을 알았어요. 저비도련님과 그 편집장의 말이 옳았어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일을 쓰는 것이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일에 대해 쓰고 있어요. 작품의 배경이 어디인지 짐작하시겠어요? 바로 존 그리어 고아원이에요. 이번에는 괜찮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내용은 그저 일상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저는 이제 낭만주의는 버리고 사실주의자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 저는 다시 낭만주의자로 돌아갈 거예요. 이 소설은 꼭 완성시켜서 출판하고야 말 겁니다. 두고 보세요. 누구나 무엇인가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결국은 소원을 이루게 되지요. 전 아저씨의 편지를 받으려고 4년 동안 노력해 왔어요. 그리고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하는 아저씨, 사랑하는 주디로부터. 추신, 농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을 잊었네요. 아주 슬픈 소식이에요. 마음 아프실 것 같으면 이 추신은 읽지 마세요. 그루버가 죽었어요. 불쌍한 그루버는 너무 늙어서 씹을 수조차 없게 되어 총으로 쏘아 죽여야만 했어요. 지난주엔 닭 9마리가 족제비인지 스컹크인지 들쥐인지한테 물려 죽었어요. 암소 1마리가 병이 나서 보니리그 사거리에서 수의사를 불러와야 했어요. 아마사이는 암소한테 아마이뉴와 위스키를 먹이느라 밤을 꼬박 새웠어요. 하지만 가엾은 암소는 아미이뉴 밖에는 먹지 못했을 게 분명해요. 감상적인 톰이 얼릿 고양이가 사라졌어요. 덫에 걸린 것은 아닌지 걱정이에요. 세상에는 걱정거리도 참 많군요. 5월 17일 키다리 아저씨께 이 편지는 아주 짧을 거예요. 펜만 봐도 어깨가 아파요. 하루 종일 수업 내용을 적고 밤새도록 소설을 썼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정확히 3주 후면 졸업식이에요. 그때는 저를 만나러 와주시겠죠, 아저씨? 안 오시면 아저씨를 원망할 거예요. 줄리아는 삼촌인 저비 도련님을 초대했고 셀리는 오빠인 지미 맥브라이드를 초대했어요. 하지만 제가 초대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아저씨와 리페버 원장님밖에 없어요. 원장님은 초대하기 싫어요. 아저씨께서 꼭 와주세요. 아저씨께 사랑을 보내며 손가락에 경련이 일어난 주디 올림. 록 윌로우에서 6월 19일 키다리 아저씨께 드디어 졸업을 했어요. 졸업장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옷 2벌과 함께 옷장 맨 아래 칸에 넣어두었어요. 졸업식은 중요한 순간에 소나기를 몇 차례 뿌린 것 말고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어요. 장미꽃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저비도련님과 지미도 장미꽃을 선물했지만 그 꽃은 욕조에 놔두고 아저씨가 보내주신 장미꽃을 들고 졸업 행진에 나갔어요. 전 지금 여름을 보내기 위해 록 윌로우에 와 있어요.
어쩌면 영원히 여기에서 지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곳은 식비도 싸고 주변이 조용해서 글을 쓰기에는 아주 좋아요. 글을 쓰느라 씨름하는 작가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어요. 저는 요즘 소설 쓰는 일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온통 그 생각뿐이에요. 조용하고 글 쓸 시간만 있다면, 그리고 중간중간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저비도로님은 8월에 일주일쯤 이곳에서 지낼 거라고 했고, 지미 맥브라이드도 들르겠다고 했어요. 지미는 증권회사에 다니는데 시골 은행을 돌아다니며 채권을 파는 일을 한대요. 코너스에 있는 파머스 내셔널 은행에 볼일 벌어 오는 길에 저도 만나보려고 한다는군요. 이 정도면 록 윌로우도 사람들을 전혀 사귈 수 없는 곳은 아니지요? 아저씨도 자동차를 타고 지나시는 길에 잠깐 들리시면 좋겠지만 가망 없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제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이미 아저씨를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렸어요. 문학사 주디 에벗 올림 7월 24일 사랑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일을 한다는 건 참으로 즐거운 일이죠. 아저씨는 일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특히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 즐거움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저는 날마다 글을 쓰고 있지만 아름답고 소중하고 재미있는 제 생각을 다 옮겨 적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다는 게 불만이에요. 소설은 이미 2번째 손질을 끝냈고 내일 아침부터 3번째 손질에 들어갈 거예요. 이번 소설은 지금껏 썼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해요. 정말이에요. 전 소설 이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다른 일들을 제쳐놓고 글 먼저 쓸 때가 많아요. 쓰고 또 쓰다가 피로가 몰려오면 잠시 손을 놓고 콜린, 새로 기르기 시작한 양치기계. 함께 들판을 산책하며 새로운 소재를 얻기도 하지요. 이 소설은 지금까지 쓴 것 중 가장 잘된 작품이에요. 아, 죄송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너무 자만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잠시 흥분한 것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들뜬 마음이 가라앉으면 다시 비판적이 될지도 몰라요. 아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진짜 괜찮은 소설이거든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다른 소식을 알려드리죠. 지난 5월에 아마사이와 캐리가 결혼했다는 말씀을 드렸던가요? 두 사람은 아직도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혼이 두 사람을 다 망쳐놓은 것 같아요. 전에는 아마사이가 진흙을 밟고 다니거나 바닥에 재를 떨어뜨려도 그저 웃기만 하던 캐리가 지금 얼마나 잔소리를 해대는지. 캐리는 이제 머리를 매만지지도 않아요. 아마사이도 전에는 캐리가 부탁하면 무슨 일이든지 고분고분 다 들어줬는데 지금은 투덜거려요. 그리고 넥타이도 주홍색이나 자주색을 매더니 지금은 우중충한 검은색이나 갈색으로 바꿨어요. 전 결혼을 결코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결혼과 동시에 둘 사이는 멀어지기 시작하니까요. 농장 소식은 별다른 게 없어요. 가축들은 아주 건강해요. 돼지들은 유난히 살이 쪘고 암소들은 만족해 보이고 암탉들은 알을 잘 낳고 있어요. 혹시 양계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시다면 1년에 암탉 한 마리당 200개의 알을 낳게 하는 법이란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내년부터 부화기를 써서 닭을 기를 생각이에요. 이제 록 윌로우에 아주 눌러 앉았어요. 앤소니 트룰로프 1815년에서 1882년 영국 소설가. 어머니처럼 114편의 소설을 쓰기까지는 여기서 살기로 했어요. 저는 평생의 그 과업을 이루고 나면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떠날 거예요. 지난 일요일에 지미 맥브라이드가 다녀갔어요. 지미를 만나게 돼서 무척 기뻤어요. 지미는 잠시나마 세상이 넓다는 것을 제게 깨우쳐 주었어요. 가엾게도 지미는 채권을 팔러 다니느라 힘든 모양이에요. 코너스에 있는 파머스 내셔널 은행은 6%나
7% 이자면 몰면 되는데도 도무지 거래를 터주지 않나 봐요. 지민은 결국 고향인 우스터에 가서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민은 너무 솔직한 데다가 남을 잘 믿고 인정이 많아서 금융가로 성공하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작업복 공장의 지배인 자리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은 작업복 공장 따윈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겠지요. 이 편지는 손가락 경련을 앓고 있는 사람이 쓴 긴 편지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도 아저씨를 사랑해요. 그리고 아주 행복해요. 경치도 아름답고 먹을 것도 많고 다리가 4개 달린 푹신한 침대에다가 원고지도 많이 있고 잉크도 충분한데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어요? 언제나 아저씨의 주디 올림, 추신, 집 배운 아저씨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도련님이 오셔서 일주일 동안 머물 거래요. 무척 기쁜 일이지만 글 쓰는 일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저비도련님은 주문이 많은 분이시거든요.